저는 현재 서울에서 소품샵 겸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어엿하게 가정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삶은 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20살 초반에 저는 될 대로 되라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나락에 빠진 시기였는데요. 오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내려고 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유독 제 삶을 온전히 혼자서 버텨야 했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보육원에 버려졌을까? 나의 친부모는 어디에서 뭐라고 살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체념한 채로 살았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항상 보육원 주변의 주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노골적으로 보육원 애들은 질이 나쁘다며 어울리지 말라고 제 면전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 여기 사니? 이 보육원에 사는 애야? 네,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랑 놀고 싶은데. 수정아, 우리 놀이터 가자. 수정이랑 놀지 마라. 수정아, 보육원에서 사는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쟤들은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불량한 애들이 많아. 알았지? 절대 어울리지 마. 가자. 그렇게 가까워지던 친구들도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보육원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평범한 어린아이였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정말 따갑고 아프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편견 속에 있다 보니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립을 자처하게 되었죠. 보육원 친구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는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남자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혜진이 부럽지 않냐? 나도 좋은 부모 만나서 입양 가고 싶어. 나는 안 부러운데? 뭐? 거짓말 치지 마. 나는 혜진이가 너무 부러운데? 그래봤자 진짜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난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야, 좋은 어른들 만나면 되지. 넌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냐? 몰라, 숙제나 하러 갈래. 아, 같이 가. 그 친구와 저는 성별은 다르지만 단짝으로 지냈어요. 조금 크면서 애들이 사귀냐고 놀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저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입양이 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입양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 건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저에게 1대1로 후원을 해주던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부는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소영이 요즘 힘든 건 없어? 아줌마 아저씨한테 다 털어놔봐. 그냥 학교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서 저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게 좀 힘들긴 해요. 학교 친구들도 저 보육원에 산다고 따돌리고. 뭐? 어린애들이 벌써 따돌리고 그런 거래? 아휴, 소영이 속상하겠다. 어떤 친구는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 걔네 엄마가 보육원에 사는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보육원 애들이 질은 나쁘다고, 놀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요즘은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그런 거 다 편견이야. 어른들이 애들한테 좋은 것만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너무하네. 소영아, 그런 소리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보육원 친구들도 많은데요, 뭐. 그래, 우리 소영이 씩씩해서 좋네. 소영이도 엄마 아빠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사실 입양 가는 애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는데 그냥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쁘고 씩씩한 소영이가 왜 입양을 못 가? 그냥요, 그럴 것 같아요. 아줌마랑 아저씨가 우리 소영이 엄마 아빠가 해도 될까? 네? 정말요? 우리가 노력할게. 소영아, 조금만 기다려. 두 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고 아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들이 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저도 새로운 가정 속에서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분들의 딸이 되어서 살 수 있다면 세상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들은 보육원에 자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개인 후원은 계속 해주셨지만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저와 절친하던 친구 동현이도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청아, 나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 나 다음 주에 보육원 떠나. 가족이 생긴 건 좋은데 너랑 떨어지는 건 슬프다. 그래? 너는 입양 가고 싶어 했으니까 잘 됐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너는 나 가는 거 안 섭섭해? 섭섭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야? 아니잖아. 입양 가도 연락하고 지내자. 내가 편지 보낼게. 알았지? 그래, 잘 살아. 정말 친했던 친구를 떠나보내는 건 사실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히려 씩씩한 척을 했습니다. 저도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도 입양을 가고 저를 후원해 주시던 그분들에게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저는 지내던 보육원에서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보육원 지역 주민들이 보육원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해서 보육원은 문을 닫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중학생 때부터 저는 정말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 줄 알더라고요. 너 말 못해? 벙어리냐? 말 좀 해. 아우 답답해. 그런 식으로 저를 다그치는 말을 들어도 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게 일쑤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자체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보육원을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간다고 제 삶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는 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커피 내리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저는 독립지원금을 조금 받고 보육원을 퇴소해야 했습니다. 사실 막막하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 월세방을 구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저에게는 어떤 꿈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벅차게 느껴졌거든요. 가끔씩 저를 입양하기로 했던 분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분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고개를 내젓고 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에게 부모에 관해 묻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며 지냈던 어느 날 우연히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현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주문을 받았어요.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저 혹시... 네? 그제서야 저는 고개를 들어 손님의 얼굴을 봤고 동현이임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도 저를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너 소영이 맞지? 나야 동현이. 기억나? 기억나지. 잘 지냈어? 내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보육원이 없어졌더라고. 야 정말 반갑다. 너 언제 끝나? 나 오늘 여기에 공부하러 왔거든. 이 근처 대학교 다녀. 아 그래? 난 6시에 일 끝나는데. 그럼 그때까지 나는 공부하고 있을게. 밥이랑 같이 먹자. 그래 알았어.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전문대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대학에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옛 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비스로 토스트를 구하다가 주웠어요. 노트북을 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오 뭐야? 서비스? 고마워. 잘 먹을게. 근데 무슨 공부하는 거야? 아 나 공무원 시험 보려고. 이제 곧 졸업이니까. 야 내가 신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아. 신의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군대 면제됐잖아. 대박이지. 아 그래? 잘 됐네. 아무튼 난 다시 일하러 갈게. 대화를 나누니 그 친구와 보냈던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와의 추억이 저에게는 나쁘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시에 친구도 없고 항상 카페에 출퇴근만 하며 목적 없이 살았던 저였기에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 저희는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밥이 될 만한 안주를 시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이, 너는 결국 입양 못 간 거야? 너한테 후원해주던 사람들 있었잖아. 연락이 끊겼어. 그나저나 너는 입양 가서 잘 지냈어? 뭐 그냥 그렇지 뭐. 근데 군대는 어떻게 면제가 됐어? 너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내가 무릎 연골이 나갔거든. 나도 면제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시간도 많이 남고 나야 좋지 뭐. 너는 카페에서 일하는 거야? 다른 공부는 안 해? 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야, 꿈 많던 소영이 어디 갔어? 기운도 없어 보이고. 힘내. 저희는 몇 년 만에 만나서 헐포를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게 친구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점점 그 친구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 그 친구를 가족처럼 여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를 만날 때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게 되고 그저 행복했어요. 동현아, 오늘 뭐해? 만날래? 오늘은 좀 곤란한데 동생 생일이라서. 뭐? 너 동생이 있어? 지금 5살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불임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대박이지? 아, 그래? 그럼 나도 축하하러 가면 안 돼?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은데. 그럴래? 불편하지 않겠어? 뭐가 불편해? 너 동생 여자야, 남자야? 내가 선물 사갈게. 저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맑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혼자 있기가 싫더라고요. 여자라고 하기에 저는 백화점까지 가서 5살 여자아이에게 맞는 옷을 골라 동현이가 말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제 가족 같은 친구니까 동현이 가족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포천 쪽에 있는 집이었어요. 동네가 마치 시골 같더라고요. 찾아간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텐마루가 있는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곳이 제 지옥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모르고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갔네요. 가자마자 동현이가 대문을 열어주며 저를 반겼습니다. 오, 소영아, 잘 찾아왔네? 내가 마중 가려고 했는데. 와, 집 좋다. 좋긴 그냥 시골집이지. 얼른 들어와. 어머니랑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 동현이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더니 텐마루에 어린 여자아이와 심술궂게 생긴 아주머니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찌푸리고 있던 인상을 풀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왔어? 소영이라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저는 동현이 동생에게 인사를 했고 동생은 낯설어서 그런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친구라며? 여자친구인가? 얼른 와서 앉아. 언뜻 봐서는 화목한 집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나중에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의 양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쫄딱 망해버리고 몇 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낯빛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손님인 저를 잘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5살짜리 동생도 제가 사간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도 오빠랑 똑같이 22살이야? 맞아. 와, 신기하다. 그럼 언니랑 오빠랑 결혼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고 동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연아, 오빠 이 언니랑 결혼할까? 응, 결혼해. 동현이 어머니도 그 상황에서 말을 얹더라고요. 그래, 이왕 할 거 일찍 하면 좋지. 결혼해라. 우리 집에 방 많아. 여기 와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에게도 정말 진정한 가족이 생기는 건가 싶어서 앞뒤 생각도 못하고 이 집에서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동현이가 없어도 혼자서 자주 그 집에 방문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동현이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네? 어머니 저 일 끝나면 6시니까 가면 한 8시쯤 될 것 같아요. 좀 일찍 올 수 없어?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주연이가 혼자 있어야 되거든.
와서 주연이 밥 좀 차려주고 같이 놀아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요. 그래, 그러지 말고 아예 이사를 와라. 저는 어느새 동현이 엄마 대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이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로 빚에 허덕이다가 술독에 빠져서 집안일을 거의 손 놓고 지내고 있었어요. 뭐가 바쁜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혼자 있는 주연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동현이 엄마는 제가 처음 본 그날은 그나마 멀쩡한 날이었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에 살아라. 안 가면 안 돼? 왜? 주연이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워 언니. 언니 가면 엄마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 알았어. 언니가 여기 와서 살게. 정말? 정말이야? 당연하지. 어린애가 혼자 집에 있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그 집에 처음 간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저는 제가 살던 원룸을 빼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동현이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소영아, 나랑 혼인신고하고 살래? 혼인신고? 결혼하자는 거야? 그래, 어차피 우리 집에서 사는 거 그냥 나랑 결혼해버리자. 결혼식은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올리고. 어때? 이렇게 애매하게 사는 거 남들 보기도 이상하잖아. 저는 사실 결혼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은 우정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동현이를 그저 친구로만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현이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겨우 생긴 가족을 잃을 것만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현이는 공무원을 포기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만 했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 동현이 어머니는 제가 동현이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부터 더 노골적으로 저를 부려먹었어요. 며느라,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돈이요? 왜요? 아이, 뭘 토를 달아.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 100만 원만 줘봐. 아, 네 알겠어요.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소영이 착한 애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라. 저는 그 당시 바보처럼 그렇게 돈도 갖다 바치고 그 집에 뭉종이 되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 탓을 했고 저만 말을 잘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저를 세뇌시켰어요. 친구였던 동현이는 남편이 되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저와 말을 섞기도 싫어하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했어? 마케팅 회사라고 했지? 그럼 야, 네? 네가 말하면 뭘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하러 자꾸 회사 일을 물어. 집에까지 와서 내가 회사 일 얘기를 해야 돼? 피곤하겠구나 진짜. 밥이나 빨리 차려줘. 퇴근해서 올 시간 되면 차려내야 할 거 아니야. 왜 매번 기다리게 하냐? 아니 나는 궁금해서. 알았어, 얼른 밥 차릴게. 저는 밥을 차려주고 반찬까지 남편 밥 위에 올려줘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느라 국이 식으면 다시 데워서 줘야 했습니다. 저는 6살 된 시누이 밥도 먹여야 하고 남편 밥도 먹여주느라 정작 제 입에는 밥을 넣을 새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원래도 마른 체격이었던 저는 점점 더 말라갔어요.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항상 걱정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유, 새댁은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안 먹어? 어려서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야? 제가 말랐어요? 전 모르겠는데. 거울 안 봐? 아이고 봐봐, 발목이 내 팔목만 하네. 아이고 밥 좀 먹어.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집에서 살면서 가족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점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내야 한다며 약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더욱더 무시하고 정말 종취급을 하고 있었고요. 저를 잘 따르던 어린 시누이조차도 어른들이 하는 걸 배워서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자? 왜 자고 있어? 나 배고파. 얼른 밥해. 주연아 왔어?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얼른. 왜 이렇게 사람이 답답해. 얼른 하라고. 얼른. 주연아, 나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너 뭐하냐? 팔자좋게 낮잠이나 자고 얼른 일어나서 밥 차려. 애 배고프다잖아. 애가 왜 저래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아휴 언니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얼른 밥 차려. 신우이는 시어머니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쁠 틈도 없이 후다닥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제 의식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의지를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일을 핑계대며 외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박이 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더러 말랐다고 밥 좀 먹으라고 했던 동네 아주머니께서 장을 보러 터덜터덜 걸어가던 저를 따라오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새댁, 장 보러 가? 그 집 여자는 어쩜 이 어린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다 맡기고, 내가 알기로는 빚도 다 못 갚은 걸로 아는데 일도 안 하고 아유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쯤이야.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전해도 되려나 싶은데. 네? 뭔데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바깥 양반이 시내에서 회식을 하다가 동현이를 본 모양이더라고. 근데 동현이가 웬 여자랑 같이 한 모텔에 들어가더라는 거야. 동현이가 여자랑 모텔을요? 에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서 출장 가고 그러느라 집에 못 들어오는 건데. 아니야, 한두 번 본 게 아니더라고. 내가 사실 이 이야기 들은 게 한참 됐는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돼서 안 하고 있었는데, 새댁이 사는 꼴을 보니 너무 딱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뭐 가진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동현이 그놈 너무 믿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누가 머리에 망치를 내려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의부증 걸린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야, 너 드디어 돌아버렸냐? 그 말을 믿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아, 짜증나 진짜. 너만 일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해. 네가 무슨 일을 해? 집안일?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무직해서 네가 뭘 알겠냐? 헛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언제 들어왔는지 신우이가 저희 대화를 듣고 그렇게 남편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였고,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간 후에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휴대폰을 놓은 순간이었어요.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연속으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함을 열어봤더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한다느니 오늘 몇 시에 모텔에서 만나자느니 추잡한 대화들을 나눈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남편과 만나고 있는 그 여자는 유부녀인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스릴 있고 좋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수두룩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와 나눈 메시지함을 뒤져보고 사진첩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발뺌을 할까봐 그 사진과 메시지들을 제 휴대폰으로 일단 다 찍어두었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말하고 나면 저는 어찌됐든 어렵게 이룬 제 가정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방에서 뭐해? 밥 안 차려? 내가 잠깐 뭐 좀 찾느라 좀만 기다려. 아, 배고파 죽겠어. 얼른 차려. 엄마는 또 어딜 간 거야? 알았어, 금방 차릴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혼자 끙끙 앓기만 했어요. 하지만 바보처럼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보다 저를 인간 취급하지도 않는 그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썩은 동아줄을 잡고 1년을 더 버티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무슨 사채업체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소영 고객님, 이전 납입일은 7월 28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납입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문자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무슨 이자를 내야 한다고요? 네, 이소영 씨 저희 업체에서 대출 받아 가셨잖아요. 5천만 원이요. 이자 납입일 지켜주세요. 네? 5천만 원이요? 제가 5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전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소영 씨 어머니가 와서 이소영 씨 신분증이랑 다 내놓고 빌려갔어요. 그제서야 저는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모르게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로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어린 신우는 저에게 간식을 달라고 징징대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간식 해줘. 떡볶이 먹고 싶어. 얼른. 야, 얼른 하라고. 안 들려? 신우의 닭달까지 듣고 나니 정말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대낮부터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제 명의 도용해서 사채 쓰셨어요? 뭐가? 이자 내라고 연락 왔구나? 그것 좀 내라. 그리고 나 술 마실 거니까 술상 좀 보고.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왜 제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잠시 어지러운 틈에 힘도 없이 빼빼 마른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던 나무 기둥에 제 팔을 뒤로 잡더니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가서 끈 좀 가져와. 얼른. 끈? 그래, 묶을 수 있는 끈 가져와.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얇은 밧줄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밧줄로 나무 기둥에 제 팔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꽁꽁 동념했어요. 어머니, 이거 풀어주세요. 너같이 어른한테 못되게 구는 애는 벌을 좀 받아야 돼. 어디서 기가 살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그기 확 꺾어줄 테니까 여기서 반성 좀 하고 있어. 주연아, 가자. 응,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나가서 사오자. 그렇게 저를 한여름의 마당에 묶어두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술안주와 떡볶이를 사서 돌아온 두 사람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지쳐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감온도 35도에 가까운 더운 여름에 저는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신우이가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밖에 나가봐요, 빨리. 어느새 나무에 묶여있던 제 팔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팔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그 집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대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소영아, 아저씨 기억나? 아저씨.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보육원에서 저를 입양하려고 하셨던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걱정이 가득 담은 눈빛으로 저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소영아, 정신이 들어? 괜찮아? 아줌마, 아저씨. 그래, 우리 기억하지? 소영아,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네가 이러고 살고 있을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널 데리고 오는 거였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입양하려고 하던 시기에 아저씨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황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고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보육원을 옮긴 후라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소영이 너를 잊은 날이 없어. 소영아, 일단 좀 쉬어. 아휴, 어쩜 이렇게 말랐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았던 눈물이 흙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저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꿈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나서도 두 분은 제 곁을 지키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겪은 일을 두 분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두 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같이 분노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 소영아, 너 어쩌고 싶니?
우리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줄게. 저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 죗값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처리해줄게. 못된 것들.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약한 애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소영아,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 년놈들 소영이한테 한 짓 다 되돌려받게 할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분은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제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입원을 해 있을 때 시어머니가 신우이와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입원까지 해. 언제 퇴원해? 집에 빨래랑 할 일이 쌓였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걸 들은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득달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야? 댁들이야말로 뭔데 이래?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꺼져요. 남의 일? 우리 소영이 엄마 아빠야. 뭐? 소영이 고아인 거 다 아는데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소영이 입양할 거라고. 소영이 우리 딸이야. 당신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고소할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고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두 분이 저를 딸이라고 하며 악마 같은 시모에게 저 대신 화를 내시는 걸 보고 마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 분의 딸이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서 제 편에 서서 그렇게 화를 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한 동안 밥도 잘 먹고 약도 먹으며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 바로 두 분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와 제가 학대를 당하고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까지 낸 시어머니에 대해서 다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우리가 너무 늦게 오기는 했는데 지금이라도 널 우리 딸로 입양하고 싶어. 그래도 될까? 정말요? 정말이세요? 그럼 정말이지. 소영아, 우리 딸. 저는 그렇게 두 분과 함께 입양 신고서를 쓰고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성인 입양이라서 따로 입양 절차가 복잡하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든든한 부모님을 얻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 삶이 제대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같이 분노해주고 싸워주시는 두 분이야말로 진정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왜 그래? 이제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와. 소송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얼른 가서 취하해. 내가 아직도 당신들한테 휘둘려서 바보처럼 살던 그 약해 빠진 소영이로 보여? 제 말에 시모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니? 정신 안 차려? 나 이제야 제정신인데요, 아줌마? 뭐? 이게 진짜... 왜요? 또 나 때리게? 때려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한때는 가족이라고 내가 다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니야. 당신들 정말 악마야. 인간도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위자료는 준비해. 그리고 4명이 도용해서 낸 사채, 그것도 아줌마가 갚아야 될 거야. 제 말에 7살 시누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내가 그날 술에 취해서 그랬어.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네 어린 신우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너 품어줄게.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 소영아, 나도 그 여자랑 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니야. 그 여자도 유부녀고. 됐어요.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고? 웃기지 마. 나한테 세상에 둘도 없이 자상하고 든든한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는다고. 당신들 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재판 끝에 저는 이혼 소송에 이기고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또한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시모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채 빚을 제가 지불해도 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절망하고 울상이 되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소송이 다 끝난 후에야 제 상처가 조금은 아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3살부터 제 양부모님의 도움으로 수능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의 늦은 나이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엄마, 아빠, 저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래, 우리가 있는데 뭐든 못하겠니? 소영아, 우리 딸 화이팅!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지만 저는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진지하게 연애를 했고 항상 듬직하게 제 곁을 지켜주시던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 나이 35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제가 좋아하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카페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악마의 소굴이었던 시댁집 마당에 묶여있을 때 지금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찾아낸 것이 정말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고 있지도 못했겠죠.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지금 제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든든한 제 가족입니다. 한때는 저를 버린 친부모를 찾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찾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절망 속에서 살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적처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전남편과 전시모 그리고 신우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20대가 되었겠네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아마 지금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날도 반드시 옵니다. 제가 바로 산증인이에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얻은 제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